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12단원에서는 계속해서 high risk, high return, low risk, low return 이라는 것이 실제 세상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동영상에서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전 부분에서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좀 굉장히 심한 변동성이 있었구나. 마이너스로 이렇게 손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도 되게 빨리 많이 했구나 라고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보시면 우리가 두 번째 교훈 정리를 하면 결국 높은 위험을 갖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야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미국 대기업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이 8.6이었습니다. 그리고 미 단기 정부 채권 빼기 물가상승률 한 개 0.4%였고요. 그래서 0.4 더하기 8.6을 하면 미국 대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위험 프리미엄은 9% 정도가 요구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주식보다 더 위험한 소기업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 프리미엄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미국 금융시장 안에서 5가지 금융상품을 뽑아가지고 그 금융상품별로 살펴본 것이 되겠다면 이제 다음 화면에서는 17개 국가에 대해서 주식시장을 살펴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주식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이 7.4%이고 17개 국가의 평균 위험 프리미엄이 7.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7.1이니까 요거보다 위험 프리미엄이 더 높은 국가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더 낮은 국가들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미국보다 스웨덴이나 남아프리카, 호주, 독일, 이탈리아 같은 경우 주식시장이 조금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요 시장에 투자하면 더 위험 프리미엄 많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노르웨이, 스페인 아니면 스위스 같은 나라의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면 그거보다는 더 낮은 위험 프리미엄 줘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2.5에서는 우리가 평균 수익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우리는 쉽게 평균 수익률 얘기를 했지만 이 평균 수익률에 두 가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 12.5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그냥 간략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이 있다는 거를 고등학교 때 배우셨었거든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균 구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구한 평균이 산술 평균, 위에 있는 산술 평균이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하나의 평균이 더 있습니다 라고 공부를 하는 게 요 다른 하나 기하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이렇게 요 4년 동안의 수익률 요게 각각이 낮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요거를 다 더한 다음에 요게 4개니까 4로 나누면 평균 수익률이 4%라고 구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구하는 대로 구하면 우리가 산술 평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요거를 각각에 대해서 앞에 1을 더해. 그러면 1.1, 1.12, 1.03 그다음에 0.91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를 각각을 이렇게 곱해. 그런 다음에 요게 4개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4분의 1승하고 맨 처음에 각각에 1을 더했으니까 마지막에 1을 빼.
그러면 3.66이라는 게, 요 4개의 수익률의 기하 평균이 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의미는 뭐냐면, 요 산술 평균은 그냥 특정 기간 동안을 몇 년인 기간으로 나눈 거니까 평균 수익률을 구하게 되겠고, 기하 평균 수익률은 연평균 복리 수익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하 평균 수익률을 구하는 일반적인 그거를 표시를 해보면 매 년마다 수익률이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맨 처음에 1을 각각 더해. 그런 다음에 요거를 각각 다 곱해. 그런 다음에 요 곱한 개수만큼, 여기 t개니까 t 나누기 1승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앞에서 맨 처음 1을 더했었죠. 그래서 1을 마지막에 빼.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기하평균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같은 수익률 4개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산술평균은 4%가 나왔고 기하평균은 3.66%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더 크게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더 크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앞에서 뽑아놨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요거의 기하평균을 구해봤고 각각의 또 산술평균 구해봤더니 각각의 경우에 다 기하평균보다 산술평균이 다 더 크죠. 그래서 기하평균보다 산술평균이 일반적으로는 더 큰 값을 갖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예제를 하나 풀어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S&P 수익률이 이렇게 5개 년치가 1926년부터 1930년까지 5개 년치의 S&P 500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기하평균 수익률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요 각각 4개 수익률에다가 1을 더해. 그래서 1.1375, 1.3570, 1.4509, 그 다음에 0.9120, 그 다음에 0.7487 이렇게 계산을 먼저 해 놓으시고 여기 5개를 다 곱해. 그러면 1.5291이 나온다. 근데 이게 5개니까 1.5291에 5분의 1승을 하고 여기서 맨 처음에 1을 이렇게 더해놨던 거니까 다시 1을 빼. 그러면 요 5개 년치의 S&P 500 수익률의 기하평균 수익률은 연평균 8.87%구나 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산술평균 수익률은 뭐를 더 초점을 맞춰서 해주는 거냐면 특정한 해에 얼마의 수익률을 얻었나 라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을 해주는 거고, 기하평균 수익률은 뭐냐면 복리로 생각을 했을 때 연평균 얼마 수익률을 얻었나 라는 거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기하평균 수익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 두 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더 크게 나온다고 아까 우리가 앞서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 블루메라는 분이 요런 거를 만드는데 요거는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산술평균은 기간이 길수록 실제보다 이렇게 더 크게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기하평균은 기간이 짧을수록 너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 블루메라는 분은 뭐냐면 짧은 기간, 그러니까 10년 이내의 경우를 예측하는 경우라면 산술평균 쓰면 될 거예요. 그리고 아주 먼 미래를 예측한다면 기하평균 수익률을 쓰는 게 좀 더 맞을 거예요. 그리고 20년에서 30년 중간 정도 기간을 예측을 한다면 이 블루메라는 분이 이제 교과서 보시면 나와 있는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을 섞어서 평균을 내는 게 더 적절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게 이런 블룸의 공식이라는 게 나온 게 뭐다? 산술 평균은 조금 더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기하 평균은 조금 더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어떤 정확성을 높여보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12.5단원에서 기하 평균 수익률이라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마지막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12.5단원에서만 기하 평균 수익률이라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공부를 하는 거고 이 12.5단원을 또 넘어가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에는 평균이라고 하면 그냥 산술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계속 생각하고 알던 평균, 산술 평균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5단원에서만 특별히 기하 평균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는 거니까 기하 평균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는 당연히 나올 확률이 높겠죠. 왜? 일반적으로는 산술 평균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모르고 있는 요거를 12.5단원에서 소개를 해준 거니까 좀 기하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그러니까 조금 익숙하게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6에서 자본시장 효율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런 개념이에요. 뭐냐면 우선은 efficient한 캐피털 마켓이라고 효율적 자본시장이라고 해서 현재 시장 가격, 대표적으로는 뭐 주가가 되겠죠. 어떤 회사의 주가 그런 게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말이 딱딱하니까 예를 들어 보시면 이래요. 어떤 카메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몇 년간의 비밀 연구를 통해서 현재 시장에 있는 카메라보다 더 좋은 카메라를 만들어냈다고 치자. 그런데 이 회사가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다, 더 좋은 카메라를 만들었다는 거를 회사 내부에서만 알고 아직 밖에서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아직 내부자들만 안다는 거지. 그런데 만약 이 회사가 이 FCC라는 회사가 새로운 이런 신제품을 만들었다는 거를 이렇게 성능이 더 2배나 더 좋은 카메라를 만들었다는 소식이 밖으로 알려지는 순간 FCC의 주식 가격은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을 통해 보시면 이 회사의 가격 주가가 140이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회사 밖으로 정보가 나가는 순간 바로 이제 신제품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주가 가치가 오르게 된다라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색깔이 효율적 시장을 가정을 한 그림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조금 이렇게 시장에 어떤 정보가 나가는 속도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조금 효율적이지 않은 시장이야.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노란색 점점점처럼 조금 느리게 이렇게 반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과열됐어 시장이. 예를 들면 몇 주 전 코로나 사태처럼 막 동학 개미운동 막 그런 개미 투자자들이 막 시장에 달려들었던 때처럼 시장이 굉장히 과열돼 있어. 그러면 어떤 작은 소식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될 게 더 올라가는, 그래서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효율적 시장이라면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체된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심하게 이렇게 쇼크를 받아서 더 심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이렇게 잘 체계화된 시장은 대체로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렇지 않을수록 조금 더 비효율적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시장에는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있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도 있고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아니면 뭐 삼성생명, 무슨 화재 이런 기금들도 있고 이런 세상에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으려고 굉장히 뭐 1초 간격으로 계속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시장에 비효율, 그러니까 뭐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득실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시적인 비효율은 정말 일시적으로 끝나게 될 거고 점점 더 시장은 결국은 효율적이 될 거다라는 것이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 이야기해주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시장은 비효율적인 시장이라 해도 잠깐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냥 그건 일시적으로 밖에 나타날 수가 없고 이렇게 많은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결국은 효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보시면 뭐냐면 만약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지금 부회장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뭐 의식이 불명한 상태다. 아니면 뭐 지금 뭐 코마 상태에 빠졌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에 아마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변동이 심하게 바뀌는 게 이재용 CEO의 교통사고 소식을 반영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또 뭐 같은 건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떤 큰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게 환율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원화값이 막 떨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달러 환율은 확 오르게 되겠죠. 그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이제 바로바로 반영을 하는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식 가격이 변하고 있다는 거는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그 회사 아니면 그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변하고 있는 거고요.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보가 반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마지막 12.6단원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거를 정도에 따라서 나눠서 보면 이렇게 세 가지 강형 효율, 중강형 효율, 약형 효율 시장 가설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 strong form efficient한 시장은 어떤 거를 가리키냐면 과거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나올 뭐 그 회사가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뭐 미래에 나올 것까지도 아무튼 그런 모든 정보가 다 이미 그 회사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강형 효율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형 효율성 입장에서는 내부자 정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겠죠. 이게 뭐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그 작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주식과 관련된 영화 중에 뭐 그런 것도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세요. 보시면 되는데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는 게 어쨌든 뭐 이렇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어쨌든 내부자 정보는 시장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강형 효율성 입장 하에서는 그런 것도 어차피 다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굳이
내부자 정보를 알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미 그게 다 시장에 다 오픈이 되어 있거든. 다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 그리고 반대로 약형 효율성은 뭐냐면 과거까지의 정보, 이 회사 과거까지의 정보만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의 주식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적인 입장이 중강형, 그러니까 semi strong form efficient한 시장 가설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너무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고, 요거는 약간 시장이 좀 덜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현실의 우리 주식시장은 요 준강형 효율성을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효율적이라고 보기도 조금 그렇고, 그렇다고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보기도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이 현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12단원에서는 우리가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통해서 어떤 거를 말을 해주고 있냐면 주식시장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거를 반영을 해서 주식 가격은 바뀌는 거고요. 그게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효율적 시장이 정보가 얼마나 빨리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strong form, weak form, semi-strong form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strong form은 너무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가정을 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weak form은 너무 좀 시장을 비효율적이라고 가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시장은 semi-strong한 효율적 시장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단원에서는 이렇게 미국 금융시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 가지 교훈. 첫 번째,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잠재적인 보상이 클수록 위험이 커진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하이 리스크를 테이킹해야 하이 리스크를 얻을 수 있고, 로우 리스크 테이킹하면 로우 리턴밖에 못 얻는다라는 거를 실제 시장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2.5에서 이 단원에서만 특별히 수익률을 계산할 때, 평균 수익을 계산을 할 때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산술평균을 많이 쓴다. 그렇지만 기하평균이라는 수익률도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고, 그것과 더불어서 평균 수익률 개념과 더불어서 이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을 때 매년 일정한 수익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매년마다 수익이 변하는지를 변동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거를 보여주는 지표로 표준 편차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떻게 분산으로부터 계산을 해내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